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산업사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산업사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개별 산업사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경제사, 대략 백수십 년간의 역사입니다만은 그 근대 경제사에 있어서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역사가 짧은 산업도 있고 역사가 긴 산업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요새 대표 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역사를 갖고, 그리고 면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리고 일제 식민지에 일본인들이 이식한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 중에 제가 굳이 조선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선산업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근현대사의 100년의 흐름에서 중요한 그러한 이슈들, 다시 말하면 식민지 공업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본인이 일어났던 산업시설들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연속되고 단절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그런 어떤 공업설비, 공장들이 귀속기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들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본격화되는 그런 어떤 원조경제 하에서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동을 가지는가,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지향적 공업화 속에서 이런 또 개별 산업들이 어떻게 변모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제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각종 그 개별 산업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것을 통해서 20세기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훑어보는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 먼저 이 조선산업이 어떤 산업적인 특징을 가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는 옛날 고대부터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전통적 조선업이라고 하고 근대 조선산업하고는 구분을 하는데, 근대 조선산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실제 현장 견학도 사실은 가능한 조선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선박을 만드는 소재가 철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도크라든가 크레인 같은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계적인 요소들도 많이 결합해서 실제로는 건축, 빌딩과 엔지니어링이 결합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규모 노동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대한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달리 조선은 주문 생산에 입각하고, 그리고 그 주요 고객이 해운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 되면 조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상공사라든가 이런 플랜트를 만드는, 그 다음에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경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명칭이 무슨 조선 주식회사도 있지만 현대중공업처럼 무슨 중공업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숙련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규모 인력인데 그것도 숙련공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정확하게는 근대 조선산업의 시작은 19세기 말에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설립한 조선소부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876년에 개항이 되고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됐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왕래하는 선박들을 어쨌든 간단하게 수리할 필요가 있어지고, 그런 수리 수요에 맞춰서 제일 먼저 부산항의 맞은편에 영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조그마한 수리 조선소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식민지로 가지려고 하면서 부산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선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큰 선박들을 수리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긴급하게. 물론 아주 대대적인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으로 가서, 우리와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사세보라든가 나가사키까지 가서 수리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정비나 가급적 거기까지 못 갈 경우를 대비한 수리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대형선의 정비 수리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부산항의 어떤 항만 설비의 일부로서 이야기가 되면서 기존의 어떤 이런 중소규모의 조선소와는 다른 큰 규모의 조선소 설립의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만들어지는 회사가 조선선거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일본인 경영 조선소고, 그렇지만은 이 조선소는 1500톤급의 화물선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도크를 설치합니다. 도크라는 거는 자동차 수리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바닥에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밑바닥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배를 물을 채운 그런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물을 빼고 밑바닥을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인데, 나름대로 당시에서는 꽤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초로 여기에 1500톤급 정도의 수리용 도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1500톤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배 같지만, 당시는 20세기 초반이고 상당히 큰 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20년대에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장기 불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선거를 만들 때 공동 투자했던 사이조 리하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자기가 인수해서 사이조 철공소로 전환을 해서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 조선업에 있어서의 어떤 식민지 근대 조선업입니다만은 일본 수산업의 진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어진인데, 방어진의 일본 수산업자인 나카베 이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업기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 선단의 수리를 위해 가지고 방어진 조선소를 설립을 합니다. 1920년대 말쯤인데요. 이 세 가지 흐름이 근대 한국에 있어서의 조선업, 비록 일본인들이 이식해서 만든 거지만 그런 조선산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근대 조선산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갈래다. 첫 번째는 개항되었을 때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일본 선박의 왕래, 거기에 따른 어떤 그들의 수리 수요를 가지고 일본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해서 부산항 맞은편에 조그마한 조선소를 설립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책의 관점에서 부산항을 개발할 때 그 항만 설비의 일부로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조선소의 설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920년대 일본 수산업자가 자신의 그 방어진의 어업 전진기지에 설치한 조선소. 이 정도로 시작이 되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유래가 다 지금 현재 근대 조선업의 발상지로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일본인 민간업자들의 조선소, 개항기 한말이죠. 들어왔던 조선소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영도 대평동의 깡깡이 마을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문화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부산항에 건설되었던 조선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인데, 그 회사 앞에는 조선산업 1번지라고 하고 홈페이지에도 자신들이 근대조선산업의 시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방어진도 방어진의 근대 유적지로 한국 근대조선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는 근대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시작됐긴 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식민지를 빼고 근대만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을 어떤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은 약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 관련해서 조선 산업이 조금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전공자인 배성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중공업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1920년대까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일본이 부족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쌀 증산을 위한 그것들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었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당시에 식민지 시기의 중심은 농업경제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뀝니다. 왜냐하면 20년대 전반적으로 대불황의 시기가 오면서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속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쌀 소비가 줄겠죠. 쌀 소비가 주니까 결국은 식민지로부터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의 중심이 농업이었는데 이 농업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붕괴가 되면 식민 통치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고, 대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업화를 통해서 농업 불황으로 농촌에서 실제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젊은 층들을 도시의 노동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공병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업화를 본격화합니다. 공업화의 시작은 1920년대 후반에 있어서 북쪽의 이른바 수력발전소 건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대한 어떤 공업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 경제도 불황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할 여력은 없는 것이고, 제일 타겟이 되는 건 결국은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조선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일본 재벌들의 투자 유치 노력들을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재벌들도 사실은 좀 머뭇머뭇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본국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랬을 때 변수가 생기죠. 그게 결국은 전쟁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군부 주도로 만주 침략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대륙 침략을 감행하면서 군수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군수산업 육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들이 또한 만주에서 싸움을 벌리니까 그 병참 기지로서 조선을 공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조선총독부는 군부와 손을 잡고 군수공업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1930년대에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합니다. 조선공업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7년에 설립이 되는 회사고요. 목적은 전시에 들어갔을 때 일본의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군사 수요와 군수와, 그리고 조선 내의 민간 선박 수요도 담당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결합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하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대륙 침략을 통해서 만주 시장을 얻게 되고 하면서 일본은 빠르게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또한 거기에 일본 군부가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당시까지도 식민지에 필요한, 조선에 필요한 선박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건조했는데, 이 일본에서 건조하는 선박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필요한 선박을 조선에서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선중공업이 설립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결국은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어쨌든 당시 조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조선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산 영도에 설립이 되고요.
그것은 기존에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조철 공소를 매수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사이조철 공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 뺏기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반발을 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제국 국책이라고 하는 국가 명분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조선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는 과정입니다.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직후에 얼마 안 있어서 중일전쟁이 발발하거든요. 발발하면서 이 전쟁 경기까지 실제로 가세하면서 선박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 일본 조선소는 일본에 있는 조선소들이 식민지 조선에 선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민수까지 더불어서 폭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기존 조선소들이 중소규모의 조선소들도 설비를 확장하게 되고, 기존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설비 확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1930년대 말에 가게 되면 3,000톤급 선박을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수리용 도크도 대략 한 10,000톤 정도 규모의 설비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원산에는 새롭게 어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그런 조선철공소라고 하는 조선소가 설립이 되는데, 동시에 어선을 50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설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년대 후반부터 정어리업이 화랑이거든요. 그것이 절정기가 30년대인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어선들이 필요한 그러한 측면들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이 중일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전체 일본의 본국과 식민지의 경제가 통제 경제로 전환하거든요. 그걸 전시 통제 경제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그 필요한 물자들이 이 군수와 관련되는 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민지에 있어서 필요한, 조선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조선소가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년대에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식민지 공업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륙 침략의 군부의 의도까지 결합해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국책회사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큰 조선소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전체적인 불황이 호황으로 전환하면서 민수의 수요까지도 가세하면서 일정하게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되는데,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불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롤러코스터 형식의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 1930년대다. 근데 이것이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 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인데, 태평양 전쟁기에 식민지 조선 산업이 어떤 식으로 다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전공하는 배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1930년대 조선공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태평양 전쟁기에 접어들어서 식민지 조선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 산업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호황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사실은 맹목적인 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맹목적 증산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와 선박을 만드는 데에 모든 자재를 집중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는 말 그대로 뭐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미국과의 어떤 태평양 전투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선박은 그러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물자를 보급한다든가 군함도 있습니다만은
물자를 보급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그 해상 수송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을 자세히 보시면 일본 자체가 섬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수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함정을 건조하는 것들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선박들의 공급도 대단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전시계획조선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기간에 선박을 최대한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일단은 표준선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표준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선박인 거죠. 그 대신에 간단한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은 운행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전성을 포기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것들을 택한 그러한 선박인 거고요. 그리고 자재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표준선을 일본의 주요 조선소들에 할당을 해서 1년에 몇 척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해서 똑같은 선박을 계속 만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시계획조선입니다. 일본의 유수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카와사키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유수한 조선소들이 다 이 전시계획조선에 참여를 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산업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것들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대규모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징용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대규모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중에는 죄수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전시계획조선을 담당한 조선산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식민지 조선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이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는 조선소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 본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그러한 핵심 군수공장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약 2,000톤급 정도 되는 화물선, 전시표준선을 반복적으로 건조하는 그러한 임무를 할당받습니다. 이것은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중일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물자 부족을 통해서 결국은 선박 건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경영난에 빠졌던 그런 측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 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박을 건조하고 물자를 보급받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걸 통해서 활발하게 건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는 2,000톤급 화물선 5척을 포함해서 총 11척의 대형 선박들을 건조해내는 성과들을 갖게 됩니다. 조선중공업 외에 이런 일본의 직접 통제 하에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한 회사로 우리나라에 한 개 회사가 더 있었습니다. 조선기계제작소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종합기계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여러 가지 광산용 기계라든가 이러한 기계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 회사가 태평양 전쟁기에 오면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로 변신해가지고 잠수정을 건조합니다. 물론 요새 같은 어떤 대형 전투용 잠수함은 아니고 연락용 소규모 잠수정을 건조를 했습니다만 해방될 때까지 몇 척을 건조했고 몇 척은 건조 중에서 해방되는 건조되다가 만 상태로 있는 잠수정의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전시계획조선은 크게 보면 이렇게 화물선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큰 배들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조그만한 배, 그러니까 주로 목선인데요. 목재를 이용해서 500톤급 이하의 소형선을 만드는 별도의 전시계획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갑조선, 그 다음에 후자를 을조선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이 목선을 만드는 을조선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모든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동원된 다음에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어쨌든 물자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안 수송도 필요하고 하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형 선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조선중공업이나 이런 대형선을 만드는 갑조선은 일본 본국에서 직접 관할을 했는데, 이 목선 부분은 조선총독부가 위임을 받아서 관할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걸 위해서 기존의 중소조선소들을 통폐합하는 정책과 그 다음에 이 을조선만을 위해서 새롭게 조선소를 하나 짓습니다. 이게 조선조선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방향으로 해서 목조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자본가도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친일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백낙승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시대 기업가고 해방 이후에 태창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자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강원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소를 경영하면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는 약 한 450척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부 만들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강의를 정리를 하면 1930년대에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정하게 위기를 맞았으나 태평양전쟁은 식민지 조선산업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그 기회는 전시계획조선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활발한 선박건조, 일본 제국의 지원 아래 선박건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이 철수하고 결국 조선에는 조선소의 시설과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만이 남는 상황에서 재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전공하는 배석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어쨌든 식민지 조선산업이 아니고 한국의 조선산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에 일본인이 남기고 간 조선소들,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일본인이 남기고 간 조선소였기 때문에 이들이 미군정에 의해서 몰수되고 관리되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관이 돼서 민간에 불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그 기업체들을 귀속기업체라고 하는데, 그 처리 과정과 이걸 통해서 조선산업이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 그걸 처음엔 적국의 재산이라고 해서 적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귀속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한테 귀속된다는 의미인데, 그렇지만 이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이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일본인 민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측면들은 당시 국제법상의 어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민간인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45년 12월 달에 미군정 법령 33호를 통해서 몰수하기로 방침을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일본인 소유의 재산들이 몰수가 되고,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일본인 경영 조선소들이 전부 몰수가 돼서 귀속기업체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일본이 우리와 국교 정상화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배상 청구에 대한, 그걸 청구권 자금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배상 청구에 대한 하나의 그 대응으로 역청구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몰수할 수 없는 민간인 재산을 너희들이 이미 조선에 있는 일본인 민간인 재산들을 몰수해서 이미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의 반발과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일본이 결국은 철회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근거로 되었던 그 대상의 기업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몰수는 되었는데 결국은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사실상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일본하고 경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하던 일본인,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경영과 기술의 단절, 자본의 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귀속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민간에 불화되기 시작해서 한국 조선산업으로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귀속기업체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귀속기업체는 굉장히 헐값으로 불화가 됐고 사실상 공장을 가동하고 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물자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은 파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한 인플레이션도 뛰고 있고 했기 때문에 불화를 받으면서 내야 되는 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장 가동을 통해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조선소는 경공업보다는 어쨌든 불화를 받기 위해서는 큰 대금을 치러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선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 팔릴 것인가 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선박을 사야 되는 어선이라면은 이제 어업자일 것이고 화물선이라면 해운업자일 것이고 이런 것이겠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해외에 중고 선박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가장 당시에 컸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감이 없어서 계속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들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중공업은 태평양전쟁의 전시계획조선을 통해서 2000톤급 이상의 대형 화물선들을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상당 부분 경영이 좋아지는 상황이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고 결국은 일본인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공장은 스톱되고 그 속에서 남은 조선인 노동자들과 약간의 조선인 기술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합심을 해서 공장을 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되면서 결국은 국영화됩니다. 사실은 살 사람이 있었으면 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만한 거대한 덩치의 중공업회사 조선소를 살 만한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민간인 수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가 떠맡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어떤 수정자본주의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들은 국영으로 경영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대한조선공사가 출범하게 됩니다.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 자본가를 사장에 앉혔고요. 그 사람이 이현재인데 이분은 일제시기에 일본에서 우상공장을 하던 사람이고 해방 이후에는 무역업을 통해서 또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정치권하고 상당히 친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승만 정권과도 되게 친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국영조선회사의 사장이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인데 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대한 것은 어쨌든 국영회사의 어떤 비효율성을 민간 경영자의 어떤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일정하게 좀 해소해보자 이런 것들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고 국영회사로서의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렸죠. 각종 조세 혜택이라든가 국가 재정상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감이 없으면 공장 조선소가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근데 행운이 생깁니다. 그 행운은 역시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가져다 주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 특수가 있어집니다. 전쟁 상황에서 각종 한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수리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는 전함도 포함이 되고 하면서 일정하게는 공장을 활발하게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도 이 조선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한국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계획조선을 실시하거든요. 계획조선은 제가 저번 강의 때 태평양전쟁기의 전시계획조선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극단적으로 증산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어쨌든 일정하게 표준선을 만들고 그 표준선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선박을 양산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선소의 그 선박 건조량을 할당해서 어느 시기까지는 선박 건조를 이루어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똑같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이런 육성의지를 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한국전쟁 때문에 선박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본이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한국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일본이 그런 어떤 공급의 기지가 되죠. 그러면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부분의 선박들이 일본 선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장기를 휘날리면서 한국의 뭐 주요 항구뿐만이 아니고 연안 항구까지 이렇게 막 다니고 하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뭐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이른바 국시라고 해야 될까요? 통치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양대축이 반공과 반일인데 이것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선박을 우리 소유 선박들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조선산업 육성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 된 다음에 보다 체계화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선 그 다음에 그 조선 만들어진 선박을 가지게 되는 선주 측인 해운이나 어업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관할하는 해무청이라는 관청을 별도로 출범시키고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조선장려법을 제정해서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법적 체계도 만들고 그리고 원조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대한조선공사뿐만이 아니고 기타 중소조선소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조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선박을 구입해야 되는 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게 유리하고 결국은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불리함을 극복할 정도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대규모 자본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조 자금이 일단 우선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그 재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들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과도하게 재정이 불안정한 어떤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어떤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대한 어떤 그 중공업 계통의 공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국가의 재정을 잡아먹는 것도 실제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해서 계속 그러한 어떤 중공업 회사들의 민영화를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대한조선공사가 민영화되고요. 결국 그렇지만 민영화는 되는데 주식회사 체제로는 형태가 바뀌긴 하는데 주인은 없는 주식회사라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던 왜 살 사람이 없냐 하면 결국은 국내에서 선주들이 선박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영이 유지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해방 이후에 미군정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국내 조선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본인이 경영했던 식민지기에 조선소들은 귀속기업체가 되어서 미군정에 귀속되고 관리되다가 한국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관되고 불화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소들 역시 그런 식으로 불화가 되는데 단지 가장 최대의 조선소였던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영화를 통해서 대한조선공사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굳이 얘기하면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만들려면은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할 때의 유리한 측면들만큼의 국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가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거기에는 미국의 영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1960년대에 가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계획,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압축적 근대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고도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조선공업은 또한 새로운 국면들을 맞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조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0년대 이승만 정권기의 조선공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60년대에 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기에 어떤 경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지향적 공업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가 되는데 그 시절 중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60년대 조선공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60년대 초반에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육성책도 같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존의 50년대의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미국의 압력 등등을 통해서 어정쩡한 민영화 체계 상태에 있던 대한조선공사를 다시 국영으로 전환을 하고 증자 등을 통해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필요한 대형선들은 전부 대한조선공사가 건조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별도로 조선 5개년 계획을 따로 만드는데 그것은 내자와 외자를 합쳐서 한 50억 정도를 조달을 해가지고 연간 7만 톤 정도의 선박을 생산하고 해외로 나가는 외항선, 대형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건조는 역시 대한조선공사가 전담하게 해서 수입 대체를 이뤄낸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대한조선공사의 기존 자본금을 10억 정도 증자를 하고 관련해서 각종 그 금융적인 지원 혜택들을 준다. 그리고 5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조선장려법을 손질을 봐가지고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주는 자기 그 선박 전체 건조 가격의 10%만 자기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금융지원과 그 다음에 국고보조를 통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가 약 40%, 융자가 50% 정도 수준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50%의 융자 같은 경우에도 15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196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청구권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이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어떤 당시에 그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양업 진출을 추진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선 건조하는 부분을 중소조선소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화물선 건조는 대한조선공사한테 맡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청구권 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대대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서 시설 확충과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50년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조는 수입 대체의 관점이긴 한데 좀 더 강화된 그런 어떤 조선공업 육성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국가의 지원이 강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하물며 일본에서 새롭게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도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톤당 단가로 $100 이상 싸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선주는 여전히 해외에서 중고선을 수입하고 건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건조를 희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 결국은 이 해결책은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일관된 소리를 내야지 되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은 더 이상 강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에 내에서도 그러니까 수산업자나 어업자를 대변하는 수산청이나 해운업자를 대변하는 교통부와 그 다음에 조선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상공부 사이에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 측면들까지 되어서
사실상 이 수입 대체 관점이 60년대 조선산업 육성은 토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일례가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대한조선공사가 해방 이후에는 가장 최대선인 4,000톤급 화물선을 60년대 후반에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사갈 선주가 없는 상황에서 건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자금은 있으니까 국가가 건조를 하라고 했고, 국영회사니까 건조를 했는데 막상 건조를 한 다음에 선박을 사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당시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박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갖고 있게 되고 인도가 지연되고 하면서 손실이 있으니까 결국은 대한조선공사는 국영회사니까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결국은 재정자금을 통해서 국영회사의 손실을 메우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과정이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대한조선공사는 결국은 60년대 말에는 부실기업체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60년대 말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앞에까지는 조선업의 어떤 화랑이다 불황이다 하는 것들이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해방 이후까지를 보면 주로 전쟁과 관련되는 게 많았는데, 이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69년도의 닉슨 독트린인데,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한국의 국방을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책임지겠다, 굳이 완화해서 얘기해도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결국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69년대에 긴급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게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줄여서 4대 핵공장 계획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4가지의 핵심 공장을 짓겠다, 방위산업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주물과 특수광, 그 다음에 중기계, 그리고 조선이 들어갔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조선이 들어간 것은 뭐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해 보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였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70년대 본격화되는 우리나라 중화공업화의 시작이기도 해요. 시작이기도 한데, 이 속에서 조선이 들어갔고, 그 조선의 담당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대표했던 대한조선공사가 아니고 건설업을 했던 현대건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죠. 만들어지는 게 70년대 초반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인데, 왜 대한조선공사에 가지 않고 현대건설로 갔느냐 하면, 당시에 대한조선공사의 경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경영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부실기업체로 60년대 말에는 지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하거든요. 민영화를 해서 결국은 그 해운업자였던 남국련이라는 사람이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대한조선공사 경영을 제대로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불신이 정부 내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민영화를 하면 자기 자본을 좀 투자해서 경영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기대했는데, 정부의 어떤 그 지원만 기대한다,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조선공사를 결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대한조선공사가 있던, 원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부산항에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산항 맞은편에 영도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곳은 이 조선공사를 확장할 만큼의 그러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대가 조선업의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60년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6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 하에서 조선산업의 육성을 시도합니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대체의 관점이고,
그 대한조선공사를 국영으로 전환하고 지원을 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끔, 독점해서 건조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폈고, 별도로 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선박을 연간 건조할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하고 조선업체들을 독려했으며, 그리고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자금 일부를 투입해서 일감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요. 실패한 이유는 여전히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해외 중고선을 산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건조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에서 건조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이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그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들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자나 이런 선주 측, 해운업자나는 선박을 사야 되는 그런 업계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수산청이라든가 당시에 교통부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상공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배경이 깔리면서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이 급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현대건설이 조선산업에 참여하면서 70년대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수출 전문 조선소가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저번 시간에 60년대에 박정희 정권 그 경제개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서의 어떤 조선산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70년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0년대는 한국 조선산업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수출 전문 조선소가 탄생했기 때문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계기는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현대건설이 그러면 정부의 어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거죠. 물론 건설업입니다만은, 조선업은 건설의 어떤 측면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기계산업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왜 현대를 지정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고 보기는 힘드나, 어쨌든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의 오너가 정부와의 어떤 관련 사업을 많이 했고, 그 속에서 꽤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고요. 각종 건설, 정부 관련 건설을 따내서 성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추진력을 높이 섰다는 부분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원래 가장 큰 조선소였던 대한조선공사가 상당히 경영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추진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 그러면 현대건설이 그걸 수주할 그거를 막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로 정부의 강권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에 밑보이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주영 씨의 회고록을 보면 60년대부터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60년대 후반 이후에 조선업이 굉장히 큰 호황입니다. 특히 유조선, 대형 유조선, VLCC라고 하는데 대형 유조선 건조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주목하고 일본의 조선소들을 답사하기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는 결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대한 조선소를 새롭게 짓는 측면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술은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런 측면들의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것은 역시 가까운 일본입니다. 그 바로 앞에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죠. 포스코 건설과 관련해서 일본의 어떤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가지고 포항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4대 핵심 공장 건설의 일환인 조선소 건설에 일본이 당시에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쪽에서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 거절하죠. 일본이 거절한 이유는 포항제철과 달리 이 4대 핵심 공장 건설은 이 군수공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는 측면들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본 정권이, 당시의 정권이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정하게는 이 부분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대한 조선소를 새로 설립하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 60년대 한국이 만들었던 가장 큰 배가 4,000톤 정도 되는 배인데, 그런 배를 넘어서서 뭐 10만 톤이 넘어가는 그런 대형 유조선을 만든다던가 이러한 것들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지금 현재 최신 기술인데 그런 기술들을 한국에 전수했었을 때 일본의 라이벌로 한국조선업이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견제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회하죠. 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만은 정주영 회장이 유럽에 가서 자본과 기술, 거기에 선박수주까지 동시에 이뤄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중개했던 것이 이 컨설팅 회사인데, AMP 애플도어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유럽에 차관을 얻고, 그 다음에 영국의 기술과 덴마크의 기술, 영국의 스코트 리스고 조선소와 덴마크의 오덴세 조선소의 기술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 해운업자인 리바노스로부터 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 출범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 조선산업과는 일정하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조선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조선산업은 앞에 강의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국내 시장에 필요한 선박들을 수입 대체하는 관점에 조선이었고, 정부도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다면 이 시기에 와서는 국내 시장은 신경 쓰지 않고 사실상 포기죠. 대신에 수출선만을 건조하는 전문 조선소를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정부의 아이디어다, 내지는 정주영 씨의 어떤 현대그룹의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복합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수출지향적 공업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출이 되는 것들이면 모든 걸 판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육성하는데 달러도 벌어들이면서 조선 산업을 육성하면 뭐 오케이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현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럼 거대한 조선소를, 그것도 거의 대부분 외자를 통해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망하면 현대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당시에 세계 조선 시장에서 유조선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들에 주목한 거죠. 그 두 개가 결합하면서 결국은 수출 전문 조선소 현대중공업의 탄생이고,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출 전문 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최초로 유럽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그리스의 대형 유조선 2척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유조선 2척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조선 방식은 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 숙련 노동자가 한국에는 없잖아요. 대규모의 어떤 신설 조선소에 수천 명의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결국은 다시 일본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 다시 눈을 돌린 이유는 일본은 전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 우리로 치면 해방 이후에 들어오면서 선박이 거대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블록공법이라고 하는 최신 공법도 들이게 되고 하면서 숙련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을 설계 도면에 넣는, 다시 말하면 이걸 숙련의 매뉴얼화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숙련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박을 건조해요. 다시 말하면 기본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 기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각 부위를 만들 수 있는 부분 도면을 제작도 형식으로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만 있으면 숙련이 없더라도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 설계 도면을 따라가면은 제작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영역을 생산 설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의외로 맨 처음에 일본이 거절했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약 한 2, 3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카와사키 중공업이 기술협력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일본 조선업계 입장에서 보면 한국 조선업은 수출선 시장에 들어왔고 조선소는 건설되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는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랬을 때 하청 조선소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카와사키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 조선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특히 유조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만으로 다 그 물려드는 일감을 다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죠.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에 그걸 하청을 줘서 생산하고 그 조선소도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지면서 우리 하청 조선소로 쓰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아갔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 측면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일본의 조선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70년대 한국 조선산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이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수입 대체 관점의 조선산업에서 수출 전문의 조선산업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을 한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조선업의 어떤 그 역사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제 시기에 식민지 이식산업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상징했던 것이 대한조선공사죠. 그 대한조선공사로 상징되던 한국조선산업의 어떤 식민지 근대화의 연결이 일정하게는 많이 희미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일정한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엉뚱하게도 닉슨 독트린부터 시작되는 정치적인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라고 하는 측면들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의 역할도 현대의 어떤 현대그룹의 역할도 일정하게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근데 그 역할은 뭐냐면 정부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시 기업 환경에서 당시엔 대부분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이런 측면들도 같이 지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또 분위기 좋게 잘 나가던 조선산업이 날벼락을 맞게 되죠.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조선업의 당시 우리나라 조선업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조선 시장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근현대사에서 경제사를 전공하는 배성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7강으로 오일 쇼크와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수출 전문 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일 쇼크 이전의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거대한 조선소를 유럽의 자본과 기술, 일본의 기술,
이런 것들을 들여오면서 건설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20톤급 이상의 유조선을 수주를 해서 건조를 하고, 이것들이 단기간에 12척까지 수주를 하거든요. 그 유럽에서 2척, 맨 처음에 그리스, 리바노스라고 하는 그 해운업자한테 했던 2척을 포함해서 일본 기술을 도입하면서 계기가 돼서 일본으로부터 6척, 일본 해운업계로부터 6척, 그리고 홍콩에서 4척. 이렇게 하자 대단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상공부가 대단히 여기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해안을 조선소로 메우자 하는 정도의 일변도로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게 오일 쇼크 직전인,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일 수도 있는데 1973년이고 초반에, 그 내용은 현대중공업국의 대형조선소를 5개를 더 추가로 건설하고 80년까지, 85년까지는 현대중공업의 1.5배 크기의 초대형 조선소를 3개를 더 건설해가지고 연간 920만 톤 정도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당시에 일본이 1,500만 톤 정도로 세계 1위고요. 2위가 스웨덴인데 250만 톤입니다. 거의 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계 2위 정도의 시설 규모를 갖추겠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로 어떻게 보면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이 시작됩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항에 부지가 협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또한 현대중공업의 어떤 성공도 역시 대한조선공사도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거제도 옥포에 새롭게 현대중공업급의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시차는 1년 정도 시차가 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의 타격이냐면, 오일 쇼크 이후에 약 10년 이상 세계에서 유조선 건조 수요가 단 한 척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12척의 유조선을 수주받은 이후에 80년대 후반까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용 유조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소인데, 그것도 대형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이고, 더불어서 원래 최초의 현대중공업의 선박을 발주했던, 대형 유조선을 발주했던 리바노스가 유조선 2척 중에 2번째 선박의 인수를 거부합니다. 약간 인도기를 늦췄다고 해서.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죠. 그 다음에 대한조선공사는 현대중공업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장기조선계획에 입각해서 일본의 IHI라고 하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2위 정도 되는 규모의 조선소인데 와 합작해서 조선소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삼성은 아예 여기서 포기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결국 구조조정. 일본이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1차 구조조정, 80년대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 설비의 50% 정도를 감축합니다. 파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통해서 설비 감축을 하고, 유럽 조선산업은 이때의 그 장기 불황, 70년대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의 장기 불황 속에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죠. 근데 한국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설비들은 그대로 두고 짓고 있던 공장들도 계속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한조선공사가 결국은 옥포조선소를 짓다가 불황을 맞게 되면서 못 버티고 그 건설을 포기하거든요. 그거를 당시에 대우그룹이 인수하기 위해서 계속 짓도록끔 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원양어선 전문 조선소로 거제도 한쪽에 또 지어지고 있던 조금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죽도조선소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죠. 그것을 짓던 그 원양 해운업체가 못 짓게 되고 나가 떨어지니까 삼성이 그거를 대신 짓도록끔 유도를 합니다. 물론 85년까지 거의 1000만 톤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포기하지만 기존에 짓고 있던 조선소들은 계속 짓고 설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계속 한국의 조선산업은 생산 능력이 확장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의 탄생, 수출 전문 조선소의 탄생이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밝은 전망을 보였던 한국 조선산업이 오일 쇼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전 세계의 다른 유수의 조선 국가들이 대부분 설비를 감축한다던가 내지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썼고, 그 버티는 지렛대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존에 짓고 있던 설비들을 계속 완공해 나가고, 사실상 개별 조선소의 차원에서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설비를 오히려 확장하는, 그래서 국제 조선 업계로부터 비난을 듣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그런 것이 당시 한국 조선업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 이후에 급성장하죠. 그래서 세계 제1위의 조선 대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과 함께 그것이 가지는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사 전공자인 배성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산업사 이야기에 조선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수십 년간의 역사를 쭉 훑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 이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 조선업의 어떤 눈부신 발전이죠. 그래서 세계 제1위의 조선대국이 되는 과정과 그것들이 밝은 면만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들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세계 조선 국가들이 설비를 감축하거나 내지는 조선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비를 유지하고 오히려 큰 규모는 아니지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정반대의 경로를 가게 되고, 배경에는 국가의 강력한 어떤 지원이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는 이제 버티기라고 이야기도 드렸고, 근데 그 대가는 사실은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국가의 어떤 큰 규모의 중공업 관련 기업체들의 경영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가 그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루트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이것들은 결국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에 문제가 있었죠.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은 큰 그 어떤 고민 없이 바로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투입해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우선시하고, 그 명분은 그 공장에 종사하는 대규모 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엄청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98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는데 그 선봉에 섰던 것들이 바로 조선 노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89년도에 현대중공업 파업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대우조선 당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노동자가 분신하게 되고 그걸 경찰이 탈취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큰 이슈가 됐고, 김우중 회장이 조선소를 폐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우조선 사태로 번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대한조선공사는 결국은 이 시기에 와서 부도를 맞게 되고요. 결국은 정부의 어떤 중개이긴 한데 일정한 약간의 강권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진그룹이 인수를 해서 1980년대 말입니다만은 현재의 한진중공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와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희생,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세금을 거의 쏟아붓다시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육바진도 항아리상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조선업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각종 비난 이런 것도 비등했습니다만은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1990년대부터 조선업이 극적으로 호황국면으로 전환합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기가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장기간 가요. 경기가 좋아지면 물류가 증가하게 되고, 물류가 증가하면 선박이 필요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1989년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알래스카에서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대규모의 해양 오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조선을 혹시 암초나 부딪혀서 구멍이 나더라도 기름이 안 새게끔 이중벽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국제 룰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뭐 전 세계 모든 유조선들은 이제 이중벽으로 가진 유조선으로 전환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유조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도 있죠. 석유에서 LNG로 등장하면서 LNG를 수송할 수 있는 선박들이 필요해지는 새로운 수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 방식이 변화하죠. 그전에는 그냥 다 싣고 다녔는데, 거칠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 이거는 조금 이전부터이긴 합니다만은 컨테이너라든가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만을 싣고 다니는 전용선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박 개념도 변합니다. 이제는 그냥 운송용 기계가 아니고 플랜트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상에서 석유나 이런 뭐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시추하는 이동하는 공장이 결국은 선박 위에 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결합해서 만드는 그런 선박 개념이 변화를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조선시장이 공전의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설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던 한국 조선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2000년대부터 한 10년간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수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도 뭐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LNG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한국의 조선 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어떤 산업 성장의 전략이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 불황 속에서 모든 조선 관련 나라들이 설비를 감축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감축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지탱하면서 기다리는 것들이 과연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일단은 처음에 제가 조선 산업을 훑으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른바 수출 전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두운 측면이죠. 그것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조그만한 변화에도 우리나라 메이저급 대형 현대, 대우 삼성입니다만 지금 현재 조선소들이 휘청휘청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되면 국가 기본적인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측면들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세계 제1위의 조선 대국이라고 하는 측면들의 어떤 간판을 붙들고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고, 세 번째는 세월호가 주는 의미죠. 세월호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반 대중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세계에서 선박을 제일 잘 만드는데 왜 그런 어떤 중고선을 도입해가지고 그것도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항해하다가 침몰을 해서 그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드는 배는 수출선만 잘 만듭니다. 큰 해외에서 필요한 배들을 잘 만들 뿐이지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아기자기한 다양한 선박들, 크기도 다양할 것이고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세계 제1위 조선대국이라고 하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희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때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은 많이 바뀌셨지만 나이도 들고 지금 현재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청, 3청, 4청, 5청까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선박 단가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7년도 노동자들이 느꼈던 그 절박함을 지금 현재는 똑같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보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세계 제1위 조선대국의 밝은 면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어떤 그 산업사 이야기, 조선산업 뭐 100년 조금 더 됩니다만은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총정리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한국 조선산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식민지 이식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식민지 이식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제 시기에 일정 정도의 조선업의 성장이 있었던 것들은 물론 거기에는 조선인들은 소외되어 있고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조선소였지만 그들의 시설이라든가 조선소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남았다는 측면에서 일정하게는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는 그 시설들을 토대로 해서 수입 대체 관점의 조선업 육성을 장기간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박정희 정권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1970년대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관여한 그러한 외적 요인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어떤 그 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수출을 지금 현재도 수출 대표 산업이죠, 조선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사실은 해방 이후 근현대 경제사에 있어가지고요 전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들도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의 조선대국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측면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 뒤편에는 일본과의 관련성이 결국은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식민지 이식산업으로서의 측면들, 일제강점기의 측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출 전문 산업으로 전환했던 1970년 이후에도 일본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보면 그 측면들도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일본도 산업이 가지는 어떠한 문제, 세월호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의 지원 하에서 육성되었던 산업이고 그것들은 이른바 버티기 신화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지 앞으로도 참고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전략일까 생각해 보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그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노동자들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의 역사, 조선산업의 성장 과정은 그러한 역사와 같이 되고 있다. 그것들은 해방 이후뿐만이 아니고 일제 시기에는 더 가혹한 징용이나 이런 측면들까지도 있었으므로 같이 기억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